1. 미움받는 것과 죽음 사이, 인종이 선택한 비극의 시작. 미움받는 것과 죽음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는 문장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사회적 평판, 타인의 시선, 집단 안에서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을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경험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불쾌함이 아닌 살아갈 이유 자체를 흔드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 제12대 왕 인종의 이야기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어떻게 한 인간의 존재를 압도하고 마침내 생명의 끝마저 놓게 만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즉위한 중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인자하여 주변으로부터 성군이 될 인물이라는 찬탄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요순이 될 소년 임금이라는 극찬이 나왔고 명나라 사신마저도 인종을 치켜 세우며 조선의 임금은 성인이지만 나라가 너무 작다고 안타까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병사라 알려졌지만 당시와 후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계모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의 친어머니인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은 지 7일 만에 죽은 뒤 새로 중종의 계비로 책봉된 인물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처음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40이 가까운 나이에 경원대군을 낳게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적 야심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야망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거나 왕으로 만들고 싶은 모성애적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권력 그 자체를 갈망했고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인종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권력욕이 피로 이루어진 실현을 향해 치닫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종은 어린 시절부터 이 계모의 냉랭함과 묘한 적의를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는 형식상 문정왕후를 어머니로 불렀지만 그 부름 속에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종은 어릴 적부터 조선 최고의 효자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어버이에 대한 정성과 예의를 다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언제나 차디찬 외면과 공포였습니다. 실제로 인종이 13세가 되던 해 세자의 생일날 경빈 박씨가 저주의 의미로 불에 그을린 쥐의 시체를 세자의 정원 은행나무에 매달아 놓는 등 상상조차 힘든 위협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인종은 침묵하고 순응하고 참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순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짓고 있었고 그 감옥의 문은 어릴 적부터 그를 외면하거나 증오했던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에 진실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의 시선과 판단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사랑을 보낸 이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여겼고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에게서 생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세자의 동궁에 불이 났습니다. 인종은 그대로 그 속에서 죽기를 바랐다고 전해집니다. 불을 피하지 않았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무기력한 자세로 불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중종이 필사적으로 부르는 소리에 마침내 불빛을 뚫고 빠져나왔지만 그 순간이 인종의 마음속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형벌의 연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남았고 살아서 다시 문정왕후의 손아귀로 돌아갔습니다. 인종의 삶은 끝없는 참음과 복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문정왕후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모시고 예우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끝내 그것을 드러내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저주하는 불공을 들인 문정왕후의 오라비 윤원형조차 고위 관직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 무조건적인 수용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 소멸이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살아있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인종은 문정왕후가 건넨 다과를 앞에 두고 망설입니다.
그것이 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다정하게 웃고 있는지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음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계모의 진심 어린 화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으로 받은 따뜻한 관심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결국 그 다과를 입에 넣습니다. 그 순간 인종은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삶을 포기해왔고 그 다과는 단지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마지막 관문이었을 뿐입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욕과 궁중 정치의 어두운 그늘. 인종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을 좌우한 핵심 인물, 문정왕후를 조명해야 합니다. 그녀는 중종의 계비로 입궐하였으며 처음에는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채 궁중 생활을 이어갔던 그녀는 마흔을 앞두고 기적처럼 경원대군을 출산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기 시작합니다. 인종이 이미 장성하여 왕세자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었고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인종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조선의 정치 구조입니다. 왕이 절대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권과 외척, 사림의 세력 간 견제와 균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러한 권력의 구조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구조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한 길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정 세력인 윤씨 가문을 앞세워 외척 세력으로 성장시켰고 이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 중심에 윤원영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는 후일 문정왕후의 후원 아래서 조선 최고의 권신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 문정왕후는 장차 인종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인종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종은 유교적 이상군주의 표본과도 같았으며 왕이 되면 당연히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인종은 문정왕후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녀의 친정 세력이 궁중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제어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러한 인종의 태도를 경계와 적의로 받아들였고 자신과 아들의 생존 그리고 궁중 권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왕의 제거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점차 실행에 옮겨집니다. 어린 시절 동궁에서 일어난 의문의 화재, 불에 타 죽을 뻔했던 사건, 그리고 이후에도 인종의 주변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강 악화와 음험한 조치들. 이 모두는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종 본인도 중종 역시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배후에 문정왕후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어머니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중종은 아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왕비인 문정왕후를 공개적으로 추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궁녀 한 명을 처벌함으로써 사태를 무마하려 했고 이는 인종에게 있어 또 한 번의 절망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살아남고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궁녀 하나가 대신 희생된 현실은 인종에게 왕권과 궁중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정왕후는 끊임없이 인종을 괴롭혔습니다. 그의 건강을 해치는 약초와 음식, 사사로운 언어 폭력, 무시, 조롱, 그리고 가문의 인맥을 동원한 정치적 압박까지. 그럼에도 인종은 이를 견디며 문정왕후를 향한 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정왕후가 자신을 향해 쏘아붙인 홀로 된 첩과 약한 아들을 어찌 보존하겠소라는 말에 죄책감을 느껴 햇볕이 내리쬐는 땅바닥에 엎드려 그녀의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움받는 것이 두렵다는 깊은 불안과 이 관계만큼은 좋게 끝내고 싶다는 절절한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종의 이러한 태도는 문정왕후에게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문정왕후는 인종이 이미 권력자로서의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더욱 확고히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독이 든 다과를 준비하고 마침내 인종의 죽음을 완성시킵니다. 3. 미움에 사로잡힌 마음. 인종 내면과 자존감의 굴레. 인종의 비극은 단순히 외부 권력의 탄압이나 계모 문정왕후의 도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간 자존의 흔들림, 자신을 향한 회의, 그리고 미움이라는 감정 앞에서 끝내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의 정신 구조에서 비롯된 깊고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인종은 왜 문정왕후의 미움을 그렇게도 두려워했을까? 왜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결국 독이 담긴 다과를 받아들였을까? 그 해답은 단지 정치사 속 왕의 비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어린 시절의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욕구는 왜곡된 방식으로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인종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정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움받는 것에 대한 병적인 민감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보다 자신이 미움받고 있다는 공포에 더 깊이 반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종의 심리는 유년기의 외로움과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인종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장경왕후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유대인 모성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성이라는 최초의 애착 대상의 부재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애착이 안전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타인의 반응을 자아의 거울로 삼게 됩니다. 인종은 그런 전형적인 불안 애착 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왕이 되고 싶은지보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반 위에 계모 문정왕후의 차가운 무시와 노골적인 혐오가 쏟아졌고 그것은 인종의 자존을 끊임없이 부식시켰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장차 나라를 이끌 왕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에게 더욱 헌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자기 파괴적 수능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대상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전략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자기 존엄성을 파괴하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종은 문정왕후의 끊임없는 질책과 무시에 스스로를 더 낮추었고 그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햇볕이 내리쬐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죄스럽기라도 하다는 듯 끝없이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냥 한번 반항하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인종에게 있어서 반항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미움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형성했고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입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평가에만 진지하게 반응하는 경향. 마치 미각이 까다로운 미식가가 자신의 요리를 혹평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확신하는 셰프처럼 말입니다. 인종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정왕후가 진짜 자신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조차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변화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병은 날로 악화되었으며 그의 자아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정왕후가 돌연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과를 내놓습니다. 인종은 그 다과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평생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다정한 태도로 대하는 그 순간 인종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과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단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인종은 사랑받는 듯한 착각을 마지막으로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애정, 인정, 따뜻함. 그것이 비록 연극이고 거짓이며 도구로 뒤덮인 것이더라도 그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조금이나마 덜 외롭게 마무리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 환상을 깨는 일이었고 그는 끝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라도 믿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인종의 비극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종종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삶의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그들로부터 증명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굴레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두려워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만을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며 미워하는 사람 역시 완전한 평가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단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의 내면의 뒤틀림을 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인정이나 미움에 있지 않습니다. 인종처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인정에 목숨을 맡긴다면 그 끝은 비극일 뿐입니다. 4. 인종의 죽음이 남긴 메시지. 당신은 누군가의 미움을 이겨낼 가치가 있다. 조선의 왕 인종이 맞이한 최후는 역사적으로 한 인물의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남긴 비극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지 권력의 덧없음이나 궁중의 냉혹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종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깊게 울리고 있는 질문, 곧 나는 왜 누군가의 미움에 이렇게 상처받는가? 나는 정말 미움받을 만큼 잘못된 사람인가? 왜 나는 누군가의 인정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가라는 심연의 의문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비추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본능적인 욕구는 때때로 병적인 방식으로 왜곡되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고자 하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인종이 계모 문정왕후의 미움에 그렇게까지 순응하고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것도 이와 같은 심리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한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마지막까지 맞추려 했고 심지어 그것이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다과를 먹음으로써 사랑받고 싶은 마지막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비꼬는 듯한 눈빛에 상처받아 하루 종일 우울함에 빠지는 사람들. 직장 상사의 무관심, 친구의 무시, 연인의 일방적 판단에 자존감이 무너져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현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이미 수없이 죽음을 통과해온 사람들입니다. 인종처럼, 아니 인종보다도 더 많이 상처받고도 살아있는 이들이 이 세상엔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누군가의 미움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존감의 구조에서 설명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외부의 피드백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내면의 기준보다는 타인의 인정 여부에 따라 자기를 판단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좋아해주는 이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의 말에는 진실이라며 상처를 스스로 새깁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안다는 왜곡된 신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종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던 대신들, 친구들, 신하들의 충심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던 문정왕후의 말에는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종의 비극을 그저 눈물 어린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존재하는 문정왕후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인정받고자 애쓰지만 늘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무시뿐인 그 사람, 당신의 가치와 마음을 짓밟으면서도 당신이 그 마음에 들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는 그 존재.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삶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과연 정당한가요?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인종처럼 누군가의 미움에 인생을 저당 잡힐 것인지 아니면 그 미움을 하찮은 소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구해낼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버리는 길입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그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과 욕망, 내면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당신이라는 인간의 전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 인생의 배경음일 뿐 주인공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인종이 자신의 곁을 지키던 대신들과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던 백성들의 마음을 더 깊이 믿었다면,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외쳤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 용기의 부재는 한 왕의 생명을 꺾고 조선의 역사를 비극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을 차례는 바로 우리입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당신 인생의 열쇠를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릴 때 창밖의 풍경 중 보기 싫은 장면이 있다고 해서 기차를 멈추거나 방향을 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풍경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삶의 긴 여정 속에 잠시 나타난 하찮은 배경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결코 당신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평가받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며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그 어떤 미움도 당신의 존재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인종의 비극을 마음에 새긴 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키며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종이 미처 살아내지 못한 삶의 진정한 시작입니다.